참 놀라운 것은 저희가 이 애저 디스커버리 데이를 벌써 올해 들어서 세 번째 하거든요. 주말도 아니고 사실 평일 이렇게 오후에 하는데 항상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4시간 정도 시간 동안 클라우드에 관한 이해를 좀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애저가 이런 모습이구나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세션을 담당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김명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목은 좀 근사하죠? 클라우드 세상 애저로 문을 열다. 뭐 이렇게 제목을 좀 따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클라우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고 뭐 수년 전부터 아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애저 디스커버리 데이라고 이름을 짓기 전에 이 세션을 왕초보를 위한 애저라고 하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애저나 클라우드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없으신 분들을 모시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다루겠다. 뭐 이런 그 의도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애저를 알아보기 전에 과연 클라우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 나왔고, 그것의 정의가 뭐고, 그것의 가치가 뭐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과연 그런 클라우드 세상에서 어떤 가치들을 더해서 제공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순서로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를 언제쯤 들어보셨나요? 대체로 뭐 클라우드 좀 일찍 접했다 하신 분들은 한 5, 6년 전, 그죠? 뭐 7, 8년 정도에 들어보셨다 그러면 굉장히 앞서가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작년쯤 들어봤다 그러시면 아마 현업에서 어떤 압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그 IT 세상에 처음으로 말되어지고 회자되어지고 기술적인 내용들이 얘기된 것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한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61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태어나진 않았고요. 뭐 어떤 시대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 61년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아실만한 그 뭐 포츄란, 코볼 이런 굉장히 오래된 언어 있죠. 포츄란이 대체로 1957년도에 나왔어요. 코볼이 1959년 정도에 나왔습니다. 컴퓨터란 디바이스가 지금처럼 내가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연구소나 학계에서나 한 대쯤 볼만한 그런 거였죠. 근데 그 시대에 사실은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분은 이 존 맥커시라는 양반인데, 이 존 맥커시라는 양반이 지금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기술적인 내용들을 미래는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미래의 컴퓨터가 내가 주창하는 형태로 발전한다면 언젠가 컴퓨팅이라는 것이 마치 이 전화 시설과 같은 공공 유틸리티 시설로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유틸리티 컴퓨팅 환경은 주요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말을 좀 들어보면 대체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클라우드 컴퓨터랑 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이 존 맥커시라는 양반은 사실은 그 다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혹시 아세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 업적이 있지만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이라면 아실만한데 리스비라는 언어가 있어요. 그 리스브 언어를 만드신 분도 이분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971년도에 튜링 사항까지 수상하신 굉장히 석학이죠. 그런 분이라서 그런지 60년대 초반에 이미 지금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형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레오나르 클레인럭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TCP/IP의 전신이 되는 알파넷이라고 아시겠죠, 그죠? 그 알파넷에 사실 기술적 검토를 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특별히 이제 패킷 네트워크와 관련돼서는 이분의 이론 속에서 거의 발전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분 또한 그 1960년대 후반 즈음에 앞으로의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라고 좀 조망을 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예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21세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을 직접 체감을 하시게 되는데요. 뭐 대표적인 회사가 바로 이 세일즈포스나 아마존 같은 회사입니다.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이 99년에 사실은 만들어진 회사인데 처음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솔루션, 뭐 앞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기 위한 회사로 만들어졌고요. 실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CRM 솔루션을 이 회사 제공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뭐 지금 최근에는 가장 뭐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아마존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2002년 즈음부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실 시작을 하고 2006년도에 그들의 제품들을 상용화하거든요. 근데 참 우스운 것은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자체는 뭐 하는 회사였어요? 책 파는 회사였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 책 만드는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했을까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라는 곳은 책을 팔기 위해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물건을 책을 다 팔게 되는데 미국의 소비 행태는 국내랑 좀 달라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가 뭔지 아시죠?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 있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이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실제 이제 12월 말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미국 내의 소비재 판매의 40% 그리고 소매 판매업의 약 70% 정도가 소비된다 그래요. 책도 이제 대표적인 소비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실은 책에 관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아마존으로서는 컴퓨터를 많이 도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컴퓨터를 도입을 했을 텐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월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팔릴 거잖아요, 책이. 그러면 내가 10대 컴퓨터 샀는데 그 중에 9대는 노는 꼴이 되죠. 그래서 아마존은 이 유유 장비 9대를 가지고 어떻게 좀 써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9대 컴퓨터를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잘 모르면 돈 좀 받고 빌려주기도 하고 이러다가 이것을 점점 시스템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2년도에 이 AWS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은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2006년도에 EC2라는 형태로 상용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이 회사의 업종의 특성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을 리드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토대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세일스포스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분명히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는 강자이긴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 사회적 여건이 어땠든 간에 이 두 업체가 나옴으로 해서 이 클라우드의 뭐랄까요, 뭐 유행을 좀 촉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클라우드 합니다만은 과연 그렇다면 클라우드가 뭘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라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물어보면 5명의 전문가가 7가지 다른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사실은 좀 유행을 하면서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이나 혹은 뭐 미래를 예측하는 혹은 어드바이저리 이런 업무를 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가트너 같은 데죠. 이제 가트너 여러분 아시죠, 그죠?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부터 시작해서 가트너의 여러 연구 자료들을 보셨을 텐데 이 가트너도 이 시장에서 유행하기 시작하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술적으로 좀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 정의를 해야 그것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좀 정의를 하는데 뭐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확장성 있고 제가 영어를 굳이 쓰고 빨간색을 붙인 이유는 저 영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시게 되면 저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원문을 좀 옮겨왔어요. 확장성 있고 유연한 IT를 가능케 하는 기능들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되는 컴퓨팅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대략 한 2008년 정도에 가트너에서 정의한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근데 가트너 말고 또 이제 포리스터라는 업체도 있죠. 이 포리스터 업체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또 다르게 정의합니다. 물론 이제 맥락에서 보면 유사한 형태의 정의이긴 합니다만은 이들은 또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고 셀프 서비스라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표준화된 IT 기능이다. 뭐 이렇게 다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얘가는 정의가 막 혼돈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를 혼돈스러워하는 것은 다 얘네들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너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정의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시장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고 이걸 썼을 때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 좀 누가 알려다오, 정의를. 그래서 미국에 니스트라는 곳이 있어요. 니스트는 뭐냐면 이게 아마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ie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풀면 뭐랄까 표준 기술 연구소 뭐 이 정도 될까요? 국가 연구소 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도 또 뭐 비슷한 게 있죠. 한국 기술 표준 연구원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기술에 관해서 그 미국 자국에서의 어떤 기술적 정의를 내리거나 표준을 정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니스트가 야, 너 가트너, 포리스터, 뭐 기타 등등 애들 조용히 해.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을 정의해 줄게 라고 씁니다. 그게 이제 이 문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2011년 이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클라우드라는 용어는 이 니스트의 정의를 옮겨낸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니스트의 정의를 그대로 옮기시면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해서 누가 딴지를 걸거나 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술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정말 기술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몇 가지 특성이 있고 몇 가지 서비스 모델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이 5가지 기본적인 특성 그리고 3가지 서비스 모델 4가지 배포 모델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정의를 우리가 익히는 방법은 바로 니스트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5가지 기본적인 특성하고 그리고 3가지 서비스 모델하고 4가지 배포 모델을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다라는 게 이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를 보면 한 5가지 정도 영어로 지금 펼쳤습니다만 이 정도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On Demand Usage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팅이라는 리소스를 필요로 하고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ubiquitous access. ubiquitous는 좀 신조어잖아요. 저걸 뭐 한국말로 굳이 풀자 그러면 저게 무슨 의미냐면 언제 어디서나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 멀티 테넌시 혹은 뭐 리소스 풀링이라고 불리는데요. 멀티 테넌시는 사실은 말로 풀기 조금 어렵긴 해요. 이게 뭐냐면 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린다 그러면 뭐를 예를 들까요? 뭐 공공주택, 아파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우스에서 주로 사니까 우리가 집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살지만 우리는 이제 아파트에서 많이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가장 큰 최근에 문제되는 게 뭐죠? 뭐 층간소음이나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이 멀티 테넌시는 하나의 리소스를 공유함에도 여러 사람이 공유함에도 그 각각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수행될 수 있는 것을 멀티 테넌시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가면 층간소음 이런 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이 큰 아파트 속에 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혼자 하우스에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멀티 테넌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그게 아마존이 되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되든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하나를 빌려 쓰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고 마치 나 혼자 쓰는 것처럼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엘라스틱시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자원들이 쑥 늘어났다가 필요 없을 때 줄여서 쓸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easured usage는 실제 과금을 하던 하지 않던 간에 내가 어떤 리소스를 얼마만큼 썼는지를 계량기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계량기로 확인해서 그걸 이제 과금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얼마만큼 쓰는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5가지가 갖추어져야지만 비로소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리스트라는 애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뭐 그것이 AWS가 되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되든 혹은 또 다른 형태의 클라우드가 되든 이 5가지 특징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장 혼돈스러운 게 뭐냐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죠? 버추얼라이제이션 좀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 5가지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버추얼라이제이션 그러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큰 하드웨어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이제 뭐 버추얼 뭐 하이퍼바이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쪼개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인데 그 자체가 주는 장점도 굉장히 많죠. 근데 이 5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버추얼라이제이션이 온디맨드 유시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쓰진 않죠, 그죠? 그리고 유비쿼터스 액세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멀티 테넌시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밑에 있는 엘라스틱시티나 메저드 유시지도 실제 버추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해주지 않는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구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3가지 서비스 모델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혹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4시간 동안 제일 중요한 슬라이드 한 장을 뽑아라 그런다면 저는 이걸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클라우드의 반대말을 on-premise라고 씁니다. 회사 내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도입하거나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그런 환경을 on-premise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사 내에다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호스팅하려면 어떤 리소스들이 필요할까를 쭉 써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어떤 뭐 하드웨어나 컴퓨팅 리소스들이 필요할까 써본 건데 아마 뭐 기업 내에 계신 분이라 그러면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저희가 뭐 회사 내에서 쓰는 웹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그냥 호스팅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일단 하드웨어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그 하드웨어의 구성은 뭐 네트워크 카드도 들어있고 그 안에 하드디스크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서버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뭐 버추얼라이제이션 올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올리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고 그 위에 운영체제 설치하고 미들웨어 설치하고 그리고 런타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기업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 만약에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동의의 눈빛을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온프레미스 형태는 사실은 가장 밑단에 있는 하드웨어부터 가장 밑단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이 직접 구비하고 여러분이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생각해 보시면 회사 내에서 만약에 갑자기 네트워크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겠죠. 야, 내 네트워크가 안 된다. 전화 받는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이거나 우리 회사 협력사 직원이거나 그죠? 관계에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드웨어 실패로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전체에 관한 그 관리 책임이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수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되면 우리가 결국은 이제 컴퓨팅 리소스라고 불리우는 뭐 CPU든 디스크든 네트워크든 이런 것들을 빌려 쓰는 모양이거든요. 빌려 쓰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빌려 쓸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빌려 쓸 수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름으로 Infrastructure as a Service, 그리고 Platform as a Service, 그리고 Software as a Service라고 쪼개는 거죠. 얼마만큼 내가 빌려 쓸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인프라라고 부르면 어디까지를 보통 인프라라고 하나요? 인프라다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하는? 보통 네트워크 하고요, 그죠? 스토리지, 서버, 그리고 버추얼라이즈, 눈에 보이는 것들. 버추얼라이즈는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를 보통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을 내가 빌려 쓸 수 있으면 그것은 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준하는 서비스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Infrastructure as a Service에 준하는 서비스를 빌려 쓴다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네트워크가 안 되면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될까요? 우리 회사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에게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책임 소재가 Infrastructure as a Service가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즈까지는 여러분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클라우드 제공업체에 전화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 문제가 막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기업체가 사실 돈을 다시 돌려주기도 합니다. 예.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그러면 어디까지를 담당하느냐?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빌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체제, 미들웨어, 런타임까지를 이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제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책임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갖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는 딱 보시면 어떠세요? 우리 회사 내에서 관장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빌려 쓰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뭐 좀 광의로 정의를 해보면 여러분이 네이버 메일 쓸 때 네이버 내 메일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아세요? 모르죠. 그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언어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잖아요. 그죠? 다만 우리는 이메일이라는 서비스를 빌어 쓸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어떤 것도 관리하지 않지만 서비스를 쓰는 그 서비스만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좀 명확하죠. 여러분이 관리할 게 없고 운영해야 될 게 없고 다만 그 시스템이 주는 서비스만 이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인프라스트럭처랑 플랫폼을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 두 개가 구분하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하나를 딱 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운영 체제가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리눅스, 윈도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려고 하는데 운영 체제 관리 책임이 나한테 있다. 즉 뭐 업데이트도 내가 해야 되고 패치도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서비스라면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운영 체제에 뭐 쓰는지도 잘 모르겠고 운영 체제는 지가 다 알아서 업데이트 해준다더라. 그럼 뭘까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에 속하는 것이죠.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 온프레미스는 일단 아닌 것 같고요. 그죠? 회사 내에 만약에 클라우드 도입한다 그러면 한 3가지 정도의 빌어 쓰는 모델이 있더라. 그러면 과연 어떤 것부터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쓰는 여러분 목적은 뭘까요? 가능하면 유지보수 내가 덜하고 그죠? 전문 업체로부터 이 위임을 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도입할 때 방향성은 바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운영도 하지 않고 내가 관리도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비스만 쓸 수 있는 것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니까 그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클라우드 도입의 순서인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메일이라고 예를 들었으니까 이메일을 내가 이제 네이버 거 쓸 수 있는데 난 여기 위에다가 회사 로고를 좀 넣고 싶어요. 혹은 메일을 저장할 때 다른 쪽에 좀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못 쓰는 거죠. 그러면 한 단계 내려와서 플랫폼 애저 서비스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일단 런타임까지는 제공한다 그랬고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로고를 바꾼다거나 데이터 저장소를 예를 들어 SQL 쓴다거나 오라클 쓴다거나 혹은 파일을 쓴다거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좀 적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얘는 리눅스에서만 돌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플랫폼 애저 서비스로 접근할 수 없죠. 왜요? 운영 체제에 관한 선택권이 여러분한테 없거든요. 그 경우에는 다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고려 대상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얼마만큼 내가 책임질 것이고 얼마만큼 커스터마이징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로부터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로 관심을 한 단계씩 옮겨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초간단 의사결정틀이라고 좀 갖고 왔어요. 뭐냐면 되게 간단한 처음부터 보시면 돼요. 퓨처 인베스먼트.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다가 내가 계속 투자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거 투자를 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거기에 더 이상 추가로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경우는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회사 내에 구축되어 있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쓰거나 혹은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계속 좀 인베스트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옮겨가시면 되겠죠.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SaaS 오퍼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계속 예를 들면 이메일 서비스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회사에. 근데 누군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SaaS 오퍼링이 있다. 그럼 또 오른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메일 서비스가 적합한 게 없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그려봤고요. 그래서 SaaS, PaaS, IaaS 이렇게 좀 나눠놨고 각각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 적합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리스트의 정의가 중요한 것은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플랫폼 애저 서비스
예,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뒤에서 찍으시면 잘 안 나올 텐데.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이해되시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4가지 배포 모델인데요. 그 4가지 배포 모델은 이제 클라우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관한 거거든요. 그 처음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큰 업체가 하드웨어를 많이 사두고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는 AWS나 애저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인 거죠. 그죠? 누구나 쓸 수 있는. 물론 돈은 조금 내야 되지만, 예, 퍼블릭 클라우드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뭐냐면, 그러한 클라우드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을 우리 회사 내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 내에 클라우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특징들 좀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알아봤었던 5가지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 특징을 보면, 뭐, 제가 이제 IT 부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 어떤 니즈가 있는 거죠. 컴퓨터를 사야 돼요. 그러면 회사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붙어서 자, 나는 요 머신이 필요해 라고 선택하고 쓰실 수 있으면 그것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에 뭐 솔루션들도 굉장히 많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으면 이제 주로 윈도우하고 시스템 센터 중심으로 이제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픈스택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뭐냐면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결합해서 쓰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는 이 개별적인 특성들이 좀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 같으면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그 서비스를 해야 된다거나, 혹은 운영의 책임을 가지지 않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 퍼블릭 클라우드가 분명히 유리합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회사 내에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이 있거나, 혹은 외부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고 개비해 나갈 때 회사 내에서 반드시 유지해야만 되는 정보들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두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식을 바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결합하는 형태죠. 커뮤니티 클라우드는 사실은 많이 쓰진 않는데, 뭐 예를 들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그러면 주로 이제 놀자 뭐 이런 커뮤니티잖아요. 그죠? 자전거 같이 타기 뭐 그런 것도 이제 이 보통 미국에서 커뮤니티, 미국이라기보다 외국에서 커뮤니티는 이해관계가 비슷한 그런 모임들을 보통 커뮤니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사협회랄지, 뭐 의사협회랄지, 뭐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라고 불리우죠.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유사한 관심이나 혹은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약간 폐쇄된, 하지만 퍼블릭도 아니고 프라이빗도 아닌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커뮤니티 클라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배포 모델이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특성들 잠깐 다시 보여드리면, 예, 5가지 특성, 클라우드가 가져야만 되는 5가지 특성, 그리고 3가지 서비스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 4가지 배포 모델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원형을 정의하고 있는 기술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랑 얘기하실 때, 야, 내가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서비스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것은 다 리스트의 정의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뭐 그렇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어떻고 이런 얘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뭔지 좀 아셨죠? 예.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정의를 드렸고, 이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면 과연 왜 뭐땀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하라고들 난리냐,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왜 배우시러 오셨나요? 위에서 막 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 CTO가 어디서 조찬 미팅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클라우드 좋다 그래가지고 클라우드 도입을 검토해보라 뭐 이렇게 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관심이나요? 웃으신 분들은 그래서 오셨던 거죠? 예, 그런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좀 보죠.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했을 때 과연 무슨 이점이 있길래 이렇게 클라우드 하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뭐 2가지로 나눠본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업적 동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기술적 동인도 사실 있을 텐데, 먼저 이 사업적 동인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함으로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점이 뭔가, 이 사업적 동인을 본다 그러면 보통 이제 예전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IT 자산을 도입할 때 어떤 하드웨어를 사겠다 또 결정하는 과정을 그 용량 계획 혹은 캐패시티 플래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하드웨어 어떻게 도입하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웹사이트를 하나 올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드웨어 어떻게 사시나요? 보통 이제 예측을 해보죠. 우리 회사 웹사이트는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이야. 그죠?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는 자, 내가 매일매일 생산하는 양을 보니까 한 1테라면 되겠어.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는 한 200기가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램은 얼마면 되겠어.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도입을 하시긴 하시죠. 근데 어떠세요? 참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도입을 할 때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하드웨어를 먼저 주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사실 가능한가요? 네?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만큼 느릴지 빠를지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딱 적합한 하드웨어를 구매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약간 좀 무수인 것 같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하드웨어를 주문을 하면 그 하드웨어가 도달하는 데까지 한 6주 정도가 소비된다 그래요. 그렇게 6주나 소비가 되니까 미리 사실은 주문을 해두는 거죠. 하드웨어를 주문하고 그 시간 동안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죠?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의 구매 책임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안하죠. 하드웨어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 돌렸더니 느리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하드웨어 문제다 그러면 어떡하지? 항상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구매를 하시죠? 하드웨어 판매하는 세일즈 영업전화를 부르죠. 그래서 야, 내가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돌리려고 하는데 하드웨어가 얼마만큼 필요하겠니? 그러면 영업하시는 분이 어떻게 답을 주시나요? 거기에 딱 맞는 하드웨어가 최근에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하드웨어를 주시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답을 얻고 나서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 그죠? 누가 결정했죠? 그 양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드웨어를 도입하시죠.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좋은 하드웨어를 삽니다. 그래서 오버스펙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 굉장히 많잖아요. 이 데이터 센터의 평균 컴퓨팅 파워 사용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혹시 짐작되세요? 한 50%? 20%? 5% 미만입니다. 네,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하드웨어를 샀는데 95%는 그냥 안 쓰고 놀리고 있어요. 전기만 주고 있어요. 네, 냉방만 하고 있어요. 5%만 딱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에 엄청 썼다가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그죠? 그리고 저녁에만 잠깐 쓰는 이런 시스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사용률을 쭉 평균 내보면 대략 5% 미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캐패시티 플래닝을 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죠. 동의되시나요? 그죠? 하드웨어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수행되는 어플리케이션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도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우리가 회사 내에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다 보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만 잠깐 쓰고 안 쓰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어떤 시스템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잠깐 쓰고 안 쓰는 시스템도 있어요.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이제 쓰는 시스템도 있죠. 예를 들면 월마감 이런 거 있죠. 분기 마찬가지죠. 분기 마감 시스템 이런 거 분기 한 3일만 겁나게 바쁘죠. 1년 내내 놀아요. 안 그런가요? 1년에 2번만 바쁜 시스템도 있어요. 뭘까요? 수강 신청. 1년에 딱 2번 바빠요. 그죠? 1년에 딱 한 번만 바쁜 것도 있습니다. 주총 시스템. 그죠? 4년에 한 번 바쁜 것도 있어요. 4년에 한 열흘 정도 바빠요. 맞춰보세요. 선거? 선거. 예, 선거도면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올림픽 같은 거죠. 올림픽 하면 4년 중에 한 열흘만 엄청 바쁘고 놀죠. 그죠? 그죠? 게다가, 법이나 규제 때문에, 하루에 한 반나절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도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휴대폰 노티피케이션 있잖아요. 그런 건 법적으로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바빠도 밤엔 놀아요. 그런 시스템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이 들쭉날쭉 하다는 거죠. 그죠? 설사 우리가 잘 캐패시티 용량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들쭉날쭉한 상황에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구매할까요? 제일 위에다 맞춰서 구매하겠죠. 그죠? 가장 바쁠 때, 마치 우리 아마존처럼 가장 바쁠 때를 기준으로 하드웨어를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그림상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 중에 1년 동안 쓰는 시스템인데 저기 뭐 11월, 12월만 바쁘죠. 이제 뭐가 될까요? 이게 보통 소매제 판매 같은 게 되겠네요. 이 경우에 여러분이 만약에 캐패시티 플래닝을 아주 정밀하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높게 하는 게 가장 영리하고 인텔리전트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해버리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시스템이 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캐패시티 플래닝, 용량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참 지능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많은 하드웨어 도입을 위해서 돈을 들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쓰는 쓸데없는 돈을 쓰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또 너무 안 쓰게 되면 사용자들이 불편하거나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실 선두 전략이었는데 조금 다른 접근도 있어요. 그래서 지연 전략은 뭐냐면 좀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하드웨어를 지속적으로 도입하자는 건데 이런 이제 지연 전략을 주로 쓰는 데가 어디냐면 스타트업이에요. 스타트업이나 게임사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사실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기 용산 가서 하드웨어 하나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그죠? 조립해가지고 서버 딱 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신나게도 막 폭주를 하는 거죠, 사용자가. 그러면 빨리 또 용산 가서 한 대 조립해가지고 부대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 지연 전략이거든요. 근데 지연 전략을 쓰시는 데도 있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상 전략. 이게 말 그대로 딱 맞춰가지고 착착착 늘리는 거죠. 많아지면 또 바로 탁 올리고 조금 더 많아지면 또 올리고 또 사용률이 줄면 하드웨어를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사실 이것이 전제되려면 가장 이상적인 건 다 알지만 전제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배웠던 리스트의 5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거기 해답이 있습니다. on demand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on demand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드웨어 주문하면 일반적으로 6주 걸린다니까요. 예, on demand가 안 되거든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이러한 용량 계획에 있어서 큰 장점을 주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매치 스트래터지, 사상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 확 늘렸다가 필요 없으면 확 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그런 온 디맨드와 같은 특징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골치 아팠었던 이 용량 계획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어줄 수 있더라.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비용 절감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게 되면 회사 내에서 우리가 IT 리소스에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과 관련된 기술 인력, 테스트 배포, 전원 냉각 장치, 그리고 각종 시큐리티 보안, 라이센스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죠? 회사 내에 이제 운영 인력들이 많으면 사실은 최근에는 옛날에는 운영 인력들이 한 명당 한 대씩 머신만 관리하면 됐는데 최근에는 IT 프로 한 명당 100대 1000대 관리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운영 인력들을 조금 일을 줄여주는 것이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테스트나 배포 또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전담 인력들이 있어요, 회사 내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배포 담당자인데 한 달 내내 배포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서버가 수백 대가 있으니까 자, 1일 날은 1번부터 10번까지 업데이트하고 2일 날은 11번부터 20번까지만 업데이트하고 이걸 내내 하는 거죠. 1년 내내. 그만큼 이제 그런 인력들 사실 회사 내에서는 일하시는 분은 참 고생스럽겠지만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똑같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컴퓨터를 사고 클라우드 제공업체도 컴퓨터를 사는데 왜 제 걸 빌려 쓰는 건 더 싸지? 내가 사는 건 비싸고? 예,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대체로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하드웨어를 도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진을 여러분한테 사실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하드웨어 도입비에다가 본인의 이익을 더해도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비용에 비해서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컴퓨터를 한 대 도입하는 거하고 100대 도입하는 거하고 이 컴퓨터 한 대당 차지하는 운영 비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컴퓨터 한 대의 운영 비용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든 혹은 아마존처럼 대용량 어떤 그 대량 뭐랄까요 큰 인프라에다가 그 하드웨어를 집적을 해두게 되면 전체적인 운영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쓰실 수 있는 거죠. 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업적 동의는 조직의 민첩성 확보인데요.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드웨어 IT를 쉽게 쉽게 쓰시거나 또 쉽게 반납하실 수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쓸모없게 된 하드웨어를 어떻게 처분하냐입니다. 그래서 IT 자산 같은 경우는 살 때는 비싸게 사도 팔 때는 똥값이죠. 그죠? 똥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할 때 온디맨드를 요구했다가 필요 없으면 반납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겠죠. 예, 기술과 관련돼서는 뭐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 클러스터링, 그리드 컴퓨팅, 뭐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 우리나라 너무 잘 아는 광대역 데이터 기술, 뭐 데이터 센터 기술, 그리고 멀티 테넌트 서비스 등등등이 사실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나올 수 있게 했었던 기술적인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적 동인과 기술적 동인이 결합돼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각광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 투자 비용을 줄여서 그 투자한 비용만큼을 실제 핵심 비즈니스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팅 자원에 관한 제약이 일단 없죠. 그죠? 물론 물리적인 제약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에다가 VM 10대 필요한데 라고 요청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야 미안하다 하드웨어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확장성이 증대됩니다. 뭐 클라우드 컴퓨팅은 말씀드린 것처럼 IT 자원을 이제 처리량과 변동량에 맞춰서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 운영하시는 것보다 이제 좀 큰 업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가용성이나 뭐 신뢰성 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클라우드 제공업체들은 대체로 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이 정도의 퀄리티로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마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돈을 돌려주는 그런 절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좀 믿고 쓸 수 있는 구석인 거죠.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뭐 정의도 알아봤고 역사적인 배경이나 정의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도입을 했을 때 뭐가 좋은지도 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정의에 따르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죠? 아까 우리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뭐 커뮤니티 클라우드 얘기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를 다 제공을 하지만 핵심적으로 이 플랫폼과 인프라 쪽에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또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시작은 했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면 레이 오지라는 분인데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딱 두 분 있었어요. 한 분 레이 오지고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실만한 분이거든요. 빌 게이츠예요. 그래서 근데 빌 게이츠가 회사를 나갔다 다시 들어왔죠. 그쵸? 나갔다가 한참 있다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한다 그래요. 근데 아무도 회사 내에서 그분을 본 분은 없습니다. 그렇고 레이 오지도 나갔어요. 회사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칩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 하죠.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2005년 정도에 이 레이 오지라는 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의 영업 형태가 더 이상 시장에서 워킹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메모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 뭐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몇몇 단어들이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보실 만한 게 이제 서비스 베이스드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패키지 영업했잖아요. CD 구워서 팔고 플로피 디스크 뭐 아시는 분들 있나요? 플로피 디스크 팔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 패키지 영업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장사 못 하겠다 해서 이 서비스 기반의 업체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실제로 2005년부터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 9년 정도에 상용화를 일반에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상용화를 시작한 지는 제가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날 뚝딱 갑자기 애저를 만들어서 갖고 온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는 기술적인 전신은 11년 전으로 돌아가고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꾸준히 개발한 결과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애저 굉장히 많이 씁니다. 한국에서 불행히도 한국에 데이터 센터가 없는 관계로, 그렇죠? 없는 관계로 많은 분들이 이제 다른 데 쓰고 다른 클라우드 쓰고 계시지만 글로벌하게 좀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들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좀 갖고 나왔는데, 일단 놀라운 것은 매달 새롭게 가입을 해서 애저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 얼마가 12만 매달 12만 명씩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의 정의가 10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한 시에 사는 사람만큼 애저에 계속 새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애저에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관계형 디그가 있는데, 그게 약 140만 개 정도가 됩니다. SQL 데이터베이스가 한 140만 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수가 있어요. 2조? 이게 뭐냐면 애저에 IoT 관련된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이 그 주당, 한 주에 받는 메시지의 수가 2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세요, 실제로. 뭐 이 지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이 중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지표는 그 우측 하단에 있는 이 4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저를 쓰시고 계신, 그러니까 레비뉴 중에 뭐 매출이겠죠. 매출이 40%가 사실은 이 스타트업하고 ISV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라 그러면 새롭게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일 테고, ISV라 그러면 자사의 솔루션을 외부의 서비스 형태로 뭐 판매를 하시거나 하시는 회사일 텐데, 그런 분들이 애저 전체 소비의 약 40%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는 아마도 이 ISV와 스타트업이란 기업의 특성이 이 클라우드 비즈니스와 가장 잘 부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한 달에 한 시에 사는 사람만큼이 계속 구독을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몇 개냐? 전 세계 32개를 지어놨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장표 정말 싫어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는 제가 거의 한 2,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꿔야 돼요. 계속 데이터 센터가 늘어요. 근데 점은 30개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셨죠?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 2군데를 개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여러분이 한국에서 애저를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에 아무래도 애저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뭐 기술적으로는 지연이 굉장히 느려져서 좀 더 쾌적하게 클라우드를 쓰실 수 있고요. 또 법적으로나 혹은 어떤 규제들에 있어서도 약간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조그만 자동차 있잖아요. 저게 사실은 엄청 대박많은 트럭이에요. 미국 가면 그 무식한 트럭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 그런가? 그런 트럭이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에 비하니까 진짜 작죠. 그죠?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부지인데요.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한 1.8km 된다 그래요. 네, 위에서 지금 거죠. 1.8km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아마 뭐 한국에도 이런 게 지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애저 데이터 센터의 내부인데요. 이제 제가 계속 말로만 떠들었으니까 잠깐만, 시간이 많이 없지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Microsoft's cloud is comprised of a globally distributed data center infrastructure supporting over 200 online services, including Azure, Office 365, Bing, MSN, Windows Live, Hotmail, and Xbox Live. More than 1 billion customers and 20 million businesses in over 70 countries use these services each year. Today, we're going to take you on a brief tour of a Microsoft data center
and share how we ensure trustworthy and reliable cloud services while continuously improving performance, scalability, and efficiency. Microsoft operates a global array of data centers and edge compute nodes, all connected through a high-speed network. Our major data centers house tens of thousands of high-performance processing and storage servers in high-density racks. Chillers and air handling equipment ensure precise control over environmental conditions.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or UPS systems, and vast banks of batteries help ensure power remains continuous in the event of a short-term disruption. Emergency generators provide backup power for extended outages and for planned maintenance, and can operate the data center with on-site fuel reserves in the event of a natural disaster. A high-speed, robust fiber optic network connects servers within the data center and connects each data center with other major hubs and internet users. Edge compute nodes host workloads closer to the end users to reduce latency and increase overall service resiliency. Microsoft ensures high availability through multiple layers of redundancy, advanced monitoring and incident response, and geo-redundant backup and graceful failover capability, all managed through our geographically distributed Microsoft Operations Centers, operating 24/7, 365 days a year. 예, 여기까지만 보시죠. 그래서 혹시 좀 더 보시고 싶은 분은 그 유튜브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데이터 센터라고 치시면 내용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근데 이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뭐 AWS는 저희 가장 큰 경쟁사이기도 하고, 또 뭐 구글도 한다 그러고, 최근에 오라클도 한다 그러고, IBM도 한다 그러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이 가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선택해야 되는 고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애저만이 가진 독특한 특징이라고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레디. 저희가 애저라는 것이 퍼블릭 클라우드임에도 이 기업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쓰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상관없이 애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 회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생산성이나 운영 생산성 측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따라올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그러면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내는 굉장히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있고, 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걱정하세요. 혹시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돼? 뭐 엑스라는 회사가 클라우드 운영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 파산이야, 도산이야, 돈 없어.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쉽게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보안이나 네트워크 보안이나 그 외에도 각종 이제 단체나 회사,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인증도 클라우드 제공업체 중에는 굉장히 많이 따놓은 그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뭐 이렇게 많다 그래요. 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시스템 운영한다 그러면 기술 세트들에 관한 디펜던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나 운영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 굉장히 폭넓게 열려있는 기술 세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니까 왠지 마이크로소프트만 될 것 같고, 왠지 리눅스 안 될 것 같고, 파이썬 안 될 것 같고, 자바 안 돌아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느낌입니다. 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하시고자 하더라도 다 성공적으로 호스팅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게다가 리눅스도 최근에 한 5가지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넘어가고요. 뭐 생산성 분야에서는 개발 도구로 비주얼 스튜디오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뭐 환경이 맞지 않아서 쓸 수 없을 뿐이지 비주얼 스튜디오가 최상의 개발 도구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대로 쓰실 수 있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뭐 자마린, 저희가 인수하는 자마린 같은 것들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웹을 개발한다, 아이덴티티 관련된 개발을 한다, 미디어 스트리밍을 한다, 뭐 AI를 한다, 어떤 분야에도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만한 기능 세트들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거 갖고 온 이유는 보시라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많다고 자랑하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 하나하나 알아보기 시작을 하면 한 달, 두 달 걸릴 테니까 뭐 이렇게 많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비즈니스가 무엇이다 라는 블루프린트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게임 쪽에 이제 타이탄폴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서버가 하나도 없고요. 전부 다 애저 쪽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버만 한 10만 대 쓴다 그래요. 예, 뭐 10만 대면 상상이 잘 안 됩니다만 게임 서버 한 10만 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티센크룹이라는 엘리베이터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도 센서 같은 거 다 달아가지고 사실은 고장이 나거나 혹은 뭐 엘리베이터 운행 사항들 모니터링 할 뿐 아니라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예측까지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 프리딕션 모델을 잘 만들면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측까지도 언제쯤 고장 날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있는 수도꼭지는 3년만 되면 고장이 나더라.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면 2년, 한 10개월 됐을 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BMW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비즈니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BMW의 그 커넥티드 카라고 불리우는 서버 사이드 인프라들이 전부 다 애저 쪽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자동차 회사 제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BMW 이외에도 어디죠? 도요다죠, 도요다. 죄송합니다. 도요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도요다도 그 서버 사이드 아키텍처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 애저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여기 보시면 이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들어있는 기능 세트예요.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사실은 BMW의 커넥티드 카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죠. 굉장히 장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뭐 클라우드 컴퓨팅 뭐 좀 지겹지만 얘기 드렸고요. 애저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 좀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애저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뭐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애저만큼 엔터프라이즈 레디 되어 있는 회사가 없고 엔터프라이즈 레디 되어 있는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 환경에서 애저를 클라우드를 도입하시고자 한다면 애저가 아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떤 기술 세트를 쓰더라도 그것들 다 수용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이기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애저 자체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과연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산성 측면에서는 뭐 다른 회사랑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저에 관한 이해,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길 바라고요. 그 앞으로 이제 남은 한 3시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애저의 가치들을 얘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의 가치, 애저가 제공하고 있는 인프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고유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데이터 그러면 뭐 미래 식량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저장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그로부터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날지에 관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도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저를 개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연이어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정도 있다가 쉬시고 다음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